네. 이어서 8번 문제를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신경약 문제죠.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수업 때 이런 최근에 개정된 법령 같은 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런 건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얘기할 때 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대가성에 관계없이 대가성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그다음에 1년에 총 300만 원 금품을 수수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수하면 직무 관련하고 관계없이 대가성이, 우리가 대가성 옛날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없었다. 근데 이거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았다는 팩트만 확인이 되면 처벌이에요. 뭐 적당한 얘가 될런지 뭐 혹시 뭐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5천만 원을 받았어도 대가성이 없었다. 그건 정당한 정치 자금이었고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자관 대가성에 관계없이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회찬 씨 죽음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까만 옷에는 먹물이 튀겨도 표가 안 나는데, 흰 옷에는 물방울 하나만, 한 방울만 튀겨도 표가 난다. 까만 물에는 먹물이 튀겨도 표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요. 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자, 이 법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총 300만 원. 대가성에 관계없어요. 따라서 대가성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직무와 관련하여. 이 뒤에 이 얘기는 맞는데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무조건 받으면. 그리고 2번 지문에요. 공직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꼭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는 물론이고 여기에 언론인, 언론사 임직원, 그 다음에 학교법인 임직원, 교직원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공직자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직자 등. 그 등의 의미가 언론사, 교직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우리가 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도 다 포함돼요. 공기업 임직원 다 포함됩니다. 공무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언론사,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다 들어간. 그래서 공직자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자, 1번 이거는 부정청탁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에 크게 세 가지 의무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금품 수수하지 마라. 부정 청탁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금품 수수 이런 거 했으면, 발견했으면 배우자나 본인은 그거를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의무. 이 세 가지가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 3번도 맞습니다. 4번 동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법에는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행령 대통령령에는 그게 이제 3만 원, 5만 원, 전에는 10만 원 이렇게 예외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는 음식물은 3만 원 미만,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선물도 5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조사비가 1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5만 원으로 이번에 금년 초 1월 달에 이게 바뀌었어요. 5만 원. 선물은 이거는 이제 그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농민 어민들 그 보호 때문에 요거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이거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5만 원 이하라도 못 받는다. 안 된다. 요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다음에 경조사도 이제 5만 원이긴 한데 꽃으로 화환이나 조화나 이게 화환으로 보낼 때는 1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다. 이게 예외가 인정이 돼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5만 원인데 화환은 1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로 선물할 때는 10만 원까지.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워낙 세간의 관심사이고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근에 개정된 것들은 다 이제 아셔야 되고, 이런 거는 수업 제대로 된 수업이라면 수업 때 다 얘기를 해 드리죠. 수업 때 이거 전달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할 때 무슨 수업을 하더라도 좌우간 최근에 개정된 그런 것들은 항상 그때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런 걸 들으시면. 그래서 유리한 게 시험 직전까지 발품 팔아서 뭐 동영 문풀이라든지 뭐 라이브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들으시면 그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개정된 거 그런 걸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이거 맞잖아요. 5만 원인데 경조사비 5만 원인데 화하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대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된다. 거기에 골자 있기 때문에요. 이 얘기 들으셨으면 요거는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보시면 라스웰의 정책 지향. 1951년에 이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행정은 이제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팔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쓴 게 이게 가장 이제 정책 과학의 효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행태과학에 밀렸다가 1960년대 말에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후기 행태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다시 이제 동력을 받기 시작을 했죠. 이때 당시가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가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는 정책을 다뤄야 한다 하는 그 신행정론, 요 물결을 타고 이게 다시 이제 정책과학이 붐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1년에 예켈 두로란 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지금의 정책과학의 틀을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정책과학의 그 등장과 완성을 보면 세 인물이 중요한데, 라스웰의 정책과학의 특성은 이게 제가 암기를 문맥연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문맥연규. 사회 문제를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맥락에 따라,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연합학문, 여러 학문과 서로 연합 접목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규범지향성,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나 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가치지향성, 이건 연합학문성, 맥락지향성,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사회적 과정의 일부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문맥연규, 라스웰의 정책과학의 특성이고요. 두로가 주장한 정책과학의 특성은 이게 이제 초합리성 이런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묵시적 지식, 요게 바로 초합리성이죠. 이런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연합학문적 성격은 두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로가 주장한 거가 메타 팔러시, 상위 정책, 초정책, 이런 상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초합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묵시적 지식은 라스웰이 아니라 두로가 주장한 거다. 이거 모르면 말짱 도로묵이다 이렇게 우리 암기했잖아요. 도로묵, 문맥연규, 라스웰. 그런데 우리가 이제 7급 수업 때는요, 제가 심화 때, 이순환 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라스웰의 정책과학은 인본주의 정책학이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여를 해야,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해야지,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면서까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인본주의를 지향해야 된다 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던 그거를 라스웰이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트루만과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 정책학을 표방하면서 라스웰이 정책과학은 두 가지 측면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현재 정책 과정,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 뭔지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한, 이거는 현재 정책 과정에 관한 거고, 이거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온도 프로세스, 이건 포도 프로세스. 따라서 이거는 현재 정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위하여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이거는 상당히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건 정책적 이원론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이론론적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접목이 돼요. 그래야만이 정책의 합리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게 된다.
두 가지를 다 다뤄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기본서 날개에 보면 이런 게 다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나올 때 다른 수험서에는요, 이런 게 없는 책이 많았어요. 요 내용이요. 라스웰의 정책 지향, 가장 옳지 않은 거. 문제 지향성.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 지식만 아니에요. 경험적 실증적 지식이에요.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해야 돼요. knowledge for the process. on이 아니라. on은 이거잖아, on.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과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경험적 실증적으로 연구하되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이거는 규범적 처방적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한, 이게 틀린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꼭 뭐 못 풀 수 있는,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사회적 과정의 한 부분이, 이게 맥락 지향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연합 학문성. 문맥 영규.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그 언저리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약간 추가로 그 언저리 부분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 그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출문제나 동형문풀 같은 데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수업을 들었다면 이런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금년 3월달 서울시 7급 문제는요, 서울시 문제 금년 상반기, 이 문제는 한 기출문제가 20, 30%였고, 이 언저리 A급, B급이 아닌 언저리에서 나왔던 문제가 한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암기나 이런 단편적인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은 거의 한 5, 60점 되었고, 이해 위주로 언저리 문제까지 이렇게 들은, 그런 수업을 들은,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90점까지 가능했어요. 90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 개편. 이거는 최근에 개정법령 정부조직 개편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수업을 시험 보기 전까지 뭐 동형 문풀이 됐든 기출이 됐든 뭐가 됐든 들으셨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 신설했다. 맞죠? 국민안전처 해체했죠. 해체하고, 소방청은 소방 본부가 있었고 해양경찰 경비 본부가 있었는데, 요거를 청으로 부활을 시켜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밑으로 보내고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밑으로 보냈죠. 해수부. 다 행안부 밑으로 간 게 아니라 소방청과 해경을 부활시켜서 소방청은 행안부, 해경은 해수부 밑으로 이제 독립을 시켰다. 이게 틀렸네요, 요거는요. 이건 맞고. 네, 미래부를 과학기술 정통부로 바뀌었죠. 맞고. 물관리를 일원하기 위해서 환경부한테 물관리 기능을 일원하게 하겠다. 이게 그 2018년도 3월 달에 3월 24일 날 본 시험이었는데요. 그때는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기능을 일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가 물의 양, 그 은혜망을 아시죠? 이거 수업 때 제가 그거 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전 정부 조직만 업무를 뭐 10몇 년, 18년 했기 때문에 제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수업 때 그런 얘기를 늘 수시로 해드립니다. 자, 물과 관련된 기능이, 수량은 우리는 국토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거나 뭐 사대강 같은 거,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거나, 물의 양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수량 관리는 국토부고, 수질은 어디예요? 환경부가 했었죠. 이게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마찰도 심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한 부처 가도록 하자. 그래서 수량, 이것도 이제 환경부로 보내는 게 옳다. 보수 쪽에서는 이런 업무를 이제 국토부 같은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이게 환경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진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약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그런데 국토부가 보수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못하다가 금년 6월 달에, 2018년 6월 달에 이게 성사가 됐어요. 합의가 돼서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지문은 출제 당시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지문이에요. 현재는. 자, 미음 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죠. 맞습니다.
경호실은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격하를 시켰고요. 이건 맞는 말. 그러니까 출제 당시에는 기역, 디귿, 미음만 맞아요. 2번이 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리을도 맞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는 정답이 없고 출제 당시에는 2번이 답이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업 때 항상 그 돌아가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수업을 들으셨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요. 신경향이라는 게 사실 저는 솔직히 신경향이라고 해서 이런 특강을 따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때 다 했던 것들 충실히 따라오고 들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경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전부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서 나오면 맞춰야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항상 신경향 문제가 나와요. 이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따 끝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의제 설정 과정. 자, 통계 지표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한다. 통계 지표 오류.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정의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돼요. 통계가. 그런데 우리는 통계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통계청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기관 안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통계청장이 대통령이 뭐 일자리가 안 늘어나서 고민이다 하면 그 일자리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이게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위 계수가요. 지금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그 통계를 보면 진위 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진위 계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로렌스 곡선과 이 45도 선 요 사이에 삼각형이 차지하는 요 면적분에 로렌스 곡선과 45도 선이 차지하는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진위 계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렌스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볼록 이렇게 되면 이게 불평등하고 45도 선으로 가까울수록 이게 평등하잖아요. 이렇게 볼록 할수록 배가 부르면 배부른 놈이 많을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배부른 놈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 먼저 가고 요 면적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1이 되겠죠. 1에 가깝겠죠. 진위 계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으면 평등할수록 이게 0에 가깝겠죠. 0에. 따라서 진위 계수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쪽으로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이 될수록 이게 45도 선이 되기 때문에 로렌스 곡선이 이제 평등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진위 계수가 현재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보면 0.31이에요. 0.31. 0.31에서 왔다 갔다 해요. 0.31이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불평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지금 독일이 0.54인가 그렇고요. 일본이 뭐 0.48인가 그렇고 미국, 영국 이런 게 전부 다 0.4의 중반 그 이상이에요. 선진국들이 0.4 이상, 0.4 중반대 이상. 우리나라 0.31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게 사실 저는 필시 통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을 빨리 한국은행으로 뭐 넘기든지 정부에서 밖으로 몰아서 독립을 시키든지 하지 않고서는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문제는 잘못 정의될 수밖에 없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번 지문은 맞는 것이고요. 2번 크랜슨. 공장 같은 공해 오염 문제 같은 게 정책 의제와 쉽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게 데려간다. 이거 심화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거 다 그냥 쉽게 맞히는 문제예요. 이게 틀렸어요. 자, 우리 크랜슨의 문제 특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경향 문제라는 거는 CD급을 다뤄주는 심화 수업 이런 것들을 안 들은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걸 한 번씩 들은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신경향 문제에 대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CD급을 다루는 심화 수업을 한번 꼭 들어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제 특성론에 보면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문제 특성, 이슈나 편익이나 비용 이 세 가지가 문제의 특성인데요. 이제 이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안겨다주는 고통을 말해요. 편익은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가져다주는 어떤 효과를 말해요. 혜택. 비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발생하는 손실 같은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이 소수에게 집중되느냐 아니면 전체에게 분산되느냐 했을 때 이슈가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효과 편익이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비용이 소수에게 돌아가느냐 전체가 부담하느냐, 이런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이런 케이스 전부 조합을 해서 크랜슨이 실증을 해보니까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해결이 됐을 때 전체에게 편익이 오면서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는 요런 조합, 요 조합이 가장 의제 설정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집단행동의 딜레마 논리에 의해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환경오염. 자, 오염 물질이 차단돼 가지고 공기가 맑아진다. 대기오염이 맑아진다. 미세먼지 없어진다면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그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업체들만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불이익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소수가 아주 액티브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혜택을 보고 전체가 고통이 덜어지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의해서 나만 맑은 공기 마시는 거 아닌데,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닌데, 이게 이제 n분의 1 집단행동의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일런트 머저리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비용 부담을 하니까 아주 액티브한 마이너리티가 돼서, 이 액티브한 마이너리티가 사일런트 머저리티를 압도해서 의제 채택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제 설정이 안 된다는 게 크랜슨의 주장이에요. 이게 대기 오염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가 비정치화, 의제 채택으로 안 되는, 정치 체제로 침투가 안 되는 비정치화에서 대기 오염의 비정치화라는 게 문제 특성론의 골자예요. 심할 때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 들었으면 2번은 당연히 이건 틀린, 공해나 오염 문제 같은 그런 전체적인 문제, 이걸 이제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콜렉티브 이슈, 이런 문제, 이런 조합을 우리가 콜렉티브 이슈, 전체적인 문제라고 해요. 이런 문제는 의제 채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의사결정론 같은 거를 응용한 문제인데요. 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제주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경제성장 정책에 반하는 인권, 노동, 복지, 환경 이런 문제는 의도적으로 막 짓밟았어요. 검토가 안 되게. 그게 일종의 무의사결정. 유정자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 박정희 정부 때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당연히 가용자원의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으면 의제 채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외우고 모른다 그래서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알아야 될 이런 핵심적인 이런 것만 알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향 문제라 그래서 지문 4개를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중에 한두 개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시려면 CD급이나 그다음에 언저리에 있는 그런 설명을 조금씩 들어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게 쌓여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점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신성과주의, 가장 옳지 않은 거. 투입보다 산출 성과를 중시하죠. 맞겠고. 그 다음에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그 다음에 책임성 확보에서 성과관리를 연계시킨다. 자율과 성과와 책임을 연계시킨다. 맞죠? 4번. 자율성 보유하되 성과하고 연계시켜서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신성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심화 때 입문 때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도 있고 심화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이 50년대 성과주의하고 90년대 신성과주의는 성과 관리의 범위는 이게 훨씬 더 전반적이에요. 요거는 예산에만 국한돼 있었고 요거는 인사, 예산, 정책, 조직, 감사까지 전부 광범위하게 연계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성과 관리의 범위는 더 광범위한데 예산 개혁의 범위는 오히려 이게 더 광범위하고 요게 더 좁고 단순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희 기본서 보면 지금도 주의 부분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주의 부분. 제가 주의라고 표시했을 정도면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심하든 어디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성과 관리의 범위는 국정 전반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대 신성과주의가 50년대 성과주의보다 넓습니다. 넓은데 개혁의 범위는
이게 더 훨씬 광범위하고 요게 더 좁고 단순하다. 자,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때 당시에는 회계 제도도 현금주의였고 그다음에 예산의 형식도 이거는 그 전에 품목별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예산의 형식도 사업별로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회계 제도도 현금주의였기 때문에 이걸 발생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죠. 엄청난 걸 바꿔야 돼요. 예산의 형식도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회계도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미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이 정착이 됐고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 제도까지 바꿀 이유가 없어요. 없고 오로지 예산에 담아낼 어떤 성과 내용, 성과 정보만 더 충실히 담으면 되기 때문에 회계 제도 예산의 형식까지를 다 손봐야 되는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성과 관리의 범위는 신성과주의가 광범위했지만 예산 개혁은 오히려 신성과주의가 그 범위가 좁고 단순했다. 기본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 설명도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틀렸잖아요. 프로그램 구조나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 이런 것까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까지 다 고쳐야 된다. 아니죠. 이런 건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래서 12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책의 유형. 자, 이 문제 정책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예산의 정책의 분류를 보면 알몬드와 포엘, 상추, 분규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자, 아몬드를 여러분들 상추에 싸 먹어 보시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란이 생길 것이. 아몬드, 상추, 분규. 자, 그다음에 로이란 학자는 배구 규제. 배분, 구성, 규제, 잼배. 그다음에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분경보제. 이제 분경보제 순으로 갈수록 집행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규제 정책,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거는 분배 정책.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분류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분배 정책과 잼배 정책은 다 구분을 대부분 했는데요. 분배는 용이하고 잼배는 어렵다, 갈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로이의 유형을 물은 건 아니죠? 전체 다. 1번. 로이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런. 여태까지 정책 논의는 로이 이전에는 뭐 엘리트가 정책을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익 집단이 영향을 미친다. 엘리트가 영향을 미치면 이게 선량주의고 이익 집단이 미치면 다원주의인데 로이에 들어와서는 이게 통합이 시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포획이나 지대추 같은 다원주의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만 잼배 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의 엘리트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트 이론,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원주의, 이거는 엘리트. 그래서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그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모든 정책을 엘리트가 주도하고 모든 정책을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합하려는 시도였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알몬드와 포엘에 따르면 조세나 부담금은 잼배 정책이다. 조세, 부담금 이거는 정부가 민간 환경으로부터 뭔가를 하기 위하여 자원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거는 상추 분규 중에 추출 정책이죠. 추출. 잼배는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죠.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이죠. 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그다음에 로이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연금, 공무원 보수, 군인연금 이런 것은 전부 구성정책이에요. 구성정책. 배구 규제 중에 구성정책. 정부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개편한다든지 뭐 공무원 모집, 보수, 연금은 이거는 구성정책. 네 번째는요.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약 지정이 용이해졌다. 로이를 비롯하여 정책 유형론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은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어떤 분류도 베타 정책을 베타적으로 분류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없고 조약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어떤 정책도 정책 유형론도 로이뿐 아니라 베타적 분류, 포괄적 분류, 조작적 분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어요. 베타적 분류는요. 중복 없이 다 분류를 했냐. 포괄적으로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다 포함시켜서
분류를 했냐. 그러니까 조작적, 구체적으로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했냐. 이런 개념인데요. 어떤 정책 유형론도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로이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 이것만 맞는 말이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출 문제나 심화 때 언저리, 그 언저리 이런 것들이 예외 있었다, 추가적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수업 때 해줬던 그런 언급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냥 A급, B급 위주로 그런 뻔한 것만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겠죠. 자, 14번 행정의 책임성.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1번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정. 옛날에 전통적, 요즘 제가 수업 때 이런 거 강조 많이 드리는데요. 옛날에 대한 책임은, 전통적인 책임은요, 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결과가 좋으면 보상해주고 잘못되면 처벌하는. 이게 바로 가치 상대주의에 따르는 그 관점인데요. 이거는 처벌 위주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동기나 의도, 과정도 책임에 포함시키는 그런 풍조예요. 요즘은. 이게 과정이나 의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치 절대주의예요. 결과가 설사 나빠도 열심히 해보려고 좋은 의도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결과 나쁘면 요즘은 감사원도 그런 걸 이제 문책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가치 절대주의에 가까운, 이거는 처벌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처벌이 목표지만 이거는 문제 해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이거는 처벌이 목적이고. 예, 옛날에 전통적인 시각은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책임도 묻고 윤리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이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요즘 행정 책임론, 행정 윤리론 뭐 이런 데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고. NPM에서 강조한 시장적 책임은 그렇죠. NPM은 자, 고전적인 책임에서도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요. 계층적 책임 같은 게 이제 있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NPM 같은 데서도 보면은 시장적 책임하고 법적 책임을 또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적 책임은 입법부가 만든 법에 충실해야 될 책임이고, 여기 계층적 책임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책임이고, 여기 시장적 책임은 성과나 고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 법적 책임은요, 이 법이 아니에요. 입법부가 만든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계약 기반 책임이에요. 계약 기반. 계약, 법적 계약. 그러니까 뭐 상급자하고 하급자 간에 계약을 했다든지 하면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법적 책임은요, 계약에 기반한 그런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같은 법적 책임이라도 시대마다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요거 기출문제 풀 때 동형 문풀 같은 데서 저희가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법적 책임의 내용과 그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같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고. 제도적 책임이란 이거는 아니죠. 제도적 책임이라는 거는 법이나 그런 객관화된 그런 외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묻는 책임입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은요, 비제도적 자율적 책임이에요. 자신의 양심이나 윤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지르는 책임, 그거는 비제도적 책임이에요. 내재적 책임이죠. 요게 틀렸네요. 요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자, 조금 쉬었다가 좀 나머지 문제를 몇 개 좀 더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경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